안녕하십니까. ESUP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린이집 위탁 관련된 강의로 어린이집 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 정보 또는 찌라시 정보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 원장 지원자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질문, 가장 많이 해왔던 질문 중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문제를 바로 잡고 정확한 팩트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본 강좌는 ESUP와 원탑이라는 카페에서 공동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페와 블로그를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뭐냐, 아는 원장님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것도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 대부분 아는 국공립 원장님이 카더라, 하더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아는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아는 원장님한테 정보를 받았다. 아는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도 확인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이 이야기하면은 그게 마치 대한민국 영유아보호법보다 더 강력한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는,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이 어떤 문제의 시발점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어떤 한두 명의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받아서 그냥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상관이 없지만 이게 굉장히 퍼집니다. 1명, 2명, 3명, 4명, 100명, 200명, 1000명. 그래서 제가 이거에 관련된 문의를 수백 건을 들어요. 근데 대부분 그 정보를 어디서 받았냐 하면은 아는 원장님, 그놈의 원장님, 그놈의 아는 원장님. 제일 무서운 게 진짜 아는 원장님, 어떤 자료를 보고 정보를 받았거나 이랬다고 하시는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대부분 보면은 그 정보 어디서 받았습니까? 그 정보 어디서 확인했어요? 물어보면은 아는 원장님이 그렇게 카더라, 하더라, 그러더라.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로 잡을 건데, 자,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린이집 쪽에서는 그럼 그 근거를 어디서 갖다가 찾냐, 또는 그 근거를 어떤 기준으로 갖고 잡냐, 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보육사업 안내와 영유아보호법.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보육사업 안내 책자를 또는 그거에 관련된 파일을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카페에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가시면 있고요. 대한민국 수천 개는 아니지만 수백 개 이상에 달하는 육아정보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보육사업 안내 책자를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나 구글, 다음 어디서든 검색하면 영유아보호법에 관련된 자료를 얼마든지 무한대로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 안 봐요. 이런 자료들은. 이런 자료가 정확한 자료인데 절대 안 봐요. 그리고 그냥 주변에 있는 원장님들한테 그거에 대한 어떤 자문을 구하기 바쁘죠. 대부분.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잘 된 건데 그게 과연 팩트인지 정확한 정보인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정확한 정보라고 생각하고 피해 보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진짜 실제로. 자, 그래서 그 문제를 바로 잡자라는 취지에서 본 강좌를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소견 발표 과정에서 세입세출에 관련된 질문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장님들은 어떤 회계에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죠. 그리고 보육교사나 이런 분들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보육교사 했던 분들이 회계나 이런 것들을 기존에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미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기관에서도 이거에 관련된 컨설팅이라든지 교육 같은 것들을 무료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정부 지자체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이제 관련된 어떤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이거 자료는 제가 이제 보육사업 안내 책자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2019년 버전.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요거에 관련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세입세출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제발
주변 원장님이 그러더라 카더라 그랬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회계에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면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국공립 어린이 원장님들도 컨설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대부분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느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여기에도 보면은 어떤 전자 시스템을 사용을 해도 되고요. 또는 자기가 좀 더 전문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회계사에게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해도 됩니다. 원장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숙지하고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법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협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협력을 하면 됩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해도 되고요. 국가기관에서 제공하는 그 이런 관련된 뭐 법률 서비스라든지 회계에 관련된 컨설팅 이런 것들을 지원받아서 회계에 관련된 전문성을 강화시키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잉여금이 남았을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교직원들에게 뭐 성과금을 지급한다. 그거 절대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성과금이 생겼을 경우 또는 잉여금이 발생했을 경우 뭐 보육교직원 보수 뭐 상향 지급할 수도 있고 뭐 성과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뭐 교구교섭이라든지 이런 쪽에 뭐 사용할 수도 있다. 보육사업 안내책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안 된다고 하시는지 저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위탁 공고문도 보시면은 보육사업 안내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어린이집 운영계획 및 예산을 뭐 수립해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자문을 받아서요.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는 게 아니라 보육사업 안내책자 또는 영유아보호법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제가 갖고 온 자료도 제가 막 만든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책자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일부만 갖고 온 겁니다. 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재무 회계 규칙에 의해서 회계 보고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보육 통합 시스템에 정한 형태와 내용에 따라서 재무 회계를 관리하면 된다. 업로드하거나 입력하면 된다. 거기 보시면 항목별로 다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거기 시스템에 대한 가이드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그 매뉴얼을 기반으로 해서 하면은 얼마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회계 규칙이나 법규에 대해서 달달달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스템에 어느 정도 그런 내용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사용을 해도 되고 또는 부족하다 싶으면은 뭐 회계사나 이거 전문가들에게 컨설팅이나 자문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답변을 해도 되겠죠. 어린이집 안전공제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뭐 잡아야 되네, 말아야 되네, 자기는 이 보험에 대해서 뭐 처음 봤다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보험료는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회계에서 잡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영유아 생명 및 신체 피해 보상에 대해 관련된 공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전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뭐 자료 만든 게 아니라 보육사업 안내책자에 있는 내용을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뭐 공제비 외적으로 또는 뭐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냐? 저희는 보험은 가입하지 않는데요. 저희 지역은 보험 같은 거 가입하는 항목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공제 상품을 가입한 경우에도 뭐 이런 피해 보상을 위해서 민간 보호 등 발음이 꼬이는데 목적으로 하는 민간 보험 상품에도 가입할 수 있다. 왜 제발 좀 어디서 그런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육사업 안내책자에 보면 보험가입이라는 항목을 보고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제료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아니다. 뭐 자기 지역은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 자료들을 좀 보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특별활동. 그놈의 특별활동. 특별활동과 특색보육을 좀 헷갈리거나 오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특별활동은 어린이집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외부 강사 또는 외부 업체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특별활동에 관련된 어떤 조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을 할 때 특별활동에 관련된 보육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운영계획서 항목에 특별활동에 관련된 보육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간 관련된 보육계획인데 지자체에서 굉장히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영유아보호법 29조 및 시행규칙 제30조 2 항목을 보면은 특별활동은 어린이집에서 무조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서 실시할 수 있는 게 특별활동입니다. 보호자들이 안 하겠다 또는 보호자나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는 특별활동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 서비스로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만 받겠다 하면은 특별활동을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활동 실시를 위해서는 사전에 부모 동의 및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해야 된다. 그거에 관련된 서식도 다 있다. 동의를 받지 않고서 특별활동 운영하는 것 자체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자, 주체적으로 진행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모나 또는 어린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특별활동비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특별활동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지역은 얼마다, 여기는 얼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최고와 최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서 제시해 주거나 규정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있어요. 근데 이제 보육사 안내책자에 보면은 국공립 같은 경우는 일반 이제 민간 어린이집들에 비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 내용 자체가.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특별활동비 같은 경우는 일정 비율 14% 이내 이상 그 수익을 발생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관리비로 인정하여 관리비로 14% 정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100%의 비용 중에 14% 정도는 어린이집에서 일반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적인 부분들은 다 외주업체 지급을 해야겠죠. 어차피 외부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이것은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그 사전 적격 심사표입니다. 거기 심사 항목을 보면은 특별활동 부분이 있죠. 특별활동 운영 시 부모 부담금. 그러니까 특별활동을 할 때 특별활동비를 과도하게 받아서 부모에게 어떤 부담을 많이 줬냐 안 줬냐,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즉 정부 차원에서는 특별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또는 하더라도 부모에 대한 부담금을 최소화해서 운영을 해라, 약간 그런 방침이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평가 항목이 이렇게 들어갔겠죠. 자,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추정 정도로 해서 특별활동을 계획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특성화비. 자, 이건 기타 필요경비인데, 특별활동과 이제 어떤 현장학습비라든지 입학금 중에서 이제 특성화비. 자, 원장님들한테 제가 이제 특성화비를 왜 이렇게 잡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교육교재비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구입할 때 특성화비를 통해서 구입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정부에서 이제 보육료를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교육교재비가 어차피 그 보육료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성화비 자체를 이거를 혼동해서 잘못 예산을 잡았을 경우에는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교육교재비는 보육료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성화비 자체를 교육교재비를 구매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에게 특성화비를 받는다, 이건 다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 자, 그리고 장애 전문 어린이집과 장애 통합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보육사업 안내책자에 보면 있습니다. 12명 이상의 장애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을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라 하고, 3명 이상 장애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장애 통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보면은 장애 통합 같은 경우는 뭐 장애 어린이집을 3명 정도 포함을 하죠. 인건비라든지 이건 전반적인 것들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장애 통합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장애 아들을 보육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자, 요런 차이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고 자체에 영아 전담이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장 지원자분들이 영아만 방구성을 해서 어린이집 보육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3세 미만 영아를 20인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이제 영아 전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조건이 충족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영아 전담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국고 보조금으로 영아 전담 시축비를 뭐 지원받은 시설에 대해서 지원 대상이 된다.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일단 보육계획을 수립을 할 때 영아 전담 어린이집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영아 기반으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거나 보육계획을 수립을 했을 경우는 이제 다소 이 제도와 여기서 이제 지원하는 어떤 지원 체계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영유아를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기타 지원금. 기타 지원금은 이제 국가가 이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인데, 자, 이런 부분들을 뭐 잡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지자체마다 지원 정도가 다 다릅니다. 얼마를 지원해주는지 그거 자체가 딱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보육사 안내책자에도 보면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뭐 차량 운영비 같은 경우, 자, 여기에 그 전에 여기 차량 운영비나 뭐 교구교재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차량 운영비 같은 경우도 자, 뭐 이렇게 한에 대해서 뭐 대상 시설이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자, 그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기준 등을 조정하여 우선순위로 정하여 지원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공고문에 뭐 차량 운영비는 얼마를 지원해주고 뭐 얼마를 지원해준다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다면은 그것들을 반영을 해서 세임 예산이나 세출 예산에 잡아서 예산 계획을 수립을 하면 되겠지만, 그것들이 명시가 안 돼 있는 한도 내에서는 이것들을 막 우리가 추정을 하거나 또는 주변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막 물어봐서 그 정보를 캐내가지고 이것들을 잡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선순위로 정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같은 지역의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도 우선순위 범위에 뭐 못 미치면은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민감한 부분도 아니고 꼭 잡아야 되는 부분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많이들 하세요. 자, 그것도 그렇고, 자, 교구교재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평가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대부분 내가 이제 신규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평가 인증 자체가 이제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평가 인증을 받아야지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교구교재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금은 처음에 이제 안 잡는 게 낫겠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지원 시점, 뭐 현업 및 평가 인증 시기들을 뭐 감안하여 우선순위, 여기도 우선순위가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조정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고문에 이거에 대한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안 잡고 세입세출 예산을 잡는 게 가장 좋다. 자,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보조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보조교사 무조건 잡냐, 뭐 안 잡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도 뭐 평가인증 유지 이런 조건들을 일단 충족을 시켜야 되고, 일단 평가인증 자체가 이제 신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안 받은 경우도 있고, 어린이 원장이 뭐 교체되는 경우에는 다시 평가인증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자, 보조교사 지원 같은 경우도 일단은 안 된다고 보시고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 뭐 정원 충족률 같은 경우도 있고 하니까, 처음에 우리가 어린이집 운영했을 경우에 뭐 정원 충족이 될지 안 될지도 파악이 뭐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 대부분 이제 예상치를 가지고 예산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예산 계획을 수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식비, 이건 진짜 기본적인데 최근에 어떤 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 지역은 무조건 2,500원 이상 잡습니다.
급식비 관련된 지원이 뭐 500원 이상 되기 때문에 뭐 2,000원을 500원을 잡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공고문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은 그걸 잡는 게 맞아요. 근데 공고문에 명시가 안 되어 있다면은 보육사업 안내책자를 기준으로 세입세출 예산을 잡는 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 예산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뭐 아동대 교사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그것들을 계산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거기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우선순위를 식별화해서 지원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있는 어린이 또 받고 못 받고 막 이런 것들이 난무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어떤 국공립 어린이 원장님 이야기 자체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보육사업 안내책자에 보면은 최소 1,745원 이상으로 잡으면 돼요. 그럼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건 법적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이 이상으로만 잡으면 된다. 그런데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2,000원 이상으로 어린이집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여기도 노력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굳이 꼭 2,000원 이상은 잡아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은 예산을 고려했을 때 잡을 수 있으면 2,000원 이상으로 잡아서 운영을 해라.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저희 지역은 거기는 무슨 당나라 뭐 국가입니까?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에서 정한 어떤 제도 또는 어떤 규칙 또는 법률인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뭐 어떤 원장님이 그랬다 뭐 저랬다 하시면서 막 이거에 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보육사업 안내책자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공고문도 보육사업 안내책자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정답은 뭐냐? 내 옆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 원장님 이야기가 정답이 아니라 보육사업 안내책자 또는 영유아보호법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보고 제발 이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라.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가 원탑이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관리동 관련된 위탁 및 입찰 전문 관련된 뭐 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인데 카페 주소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좋은 컨텐츠, 이런 강의들이 굉장히 많이 포스팅 되기 때문에 국공립이나 또는 관리동 어린이집에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가입을 하시면 좋습니다. 끝으로 본 강좌를 좀 괜찮게 들었다 또는 앞으로 계속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유튜브에서 클릭해 주시면 좋고요. 간절하게 뭐 부탁은 드리진 않겠지만 하여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